안녕하세요, 회원 여러분. 오늘은 210페이지 들어갈 차례입니다. 예, 지난 시간에 민간직업정보와 공공직업정보까지를 좀 다뤘었죠. 자, 이 시간에 한 문제만 더 예상 문제로 풀어보고 다음으로 직업사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10페이지에 나와 있는 예상 문제 4번. 공공기관이 민간기관과의 경쟁체제에 도입될 때 경쟁체제의 장점 4가지를 기술하시오. 자, 이 문제의 뜻은 공공만 있어서 그 국민들에 대한 고용 서비스를 제공해 주면 되는데 이것이 아니라 민간이라는 것이 또 하나 생겼더라는 거죠. 그러면 공공 혼자 했을 때 비해서 민간이라는 또 다른 어떤 서비스 객체가 등장했을 때 국민의 입장에서 혹은 국가 전체적으로 봐서는 어떠한 장점이 생길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쓰라는 거예요. 그러면 물론 이게 예상 문제예요. 예상 문제인데 기출 문제는 아닙니다. 예상 문제인데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이런 어떤 기출 문제로 나오지 않았던 부분들이 갑자기 문제로 나온다 그러면 당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저희가 풀어드리는 건, 자,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고 그것에 대해서 본인이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혹은 조금은 정리해서 적어놓으면 그것이 정답이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공공만 있었어요. 근데 우리 이제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게 뭐였어요? 직업정보와 그 다음에 민간 직업정보의 어떤 비교에 대해서 배웠었죠. 그래서 구분이라든가 혹은 뭐 분류라든가 등등 해서 공공과 민간이 갖는 특성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공공은 국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주로 국가나 어떤 지자체 혹은 공공기관에서 하는 거다 보니까 틀에 맞춰서 제공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어찌 보면 여러분들 그런 표현 있잖아요. 딱 그 틀에만 맞춰서 산다. 그러면 그 틀 밖을 생각하거나 조금 더 유연한 사고를 못 한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민간에서 해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서 묻는 이 공공이 혼자 하다가 두 개가 됐을 때의 어떤 장점. 공공에서는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틀에 박힌 생각들을 하는데 민간이 주었을 때는 그렇지 않고 창의적인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예, 창의적 서비스. 두 번째는 어차피 국가 입장에서는 국민들에 대해서 고용 서비스라는 걸 제공해서, 고용 서비스가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들 고용 서비스라는 자체가 법률 용어로도 나오지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고용 서비스라는 게 뭔지. 결국은 국민들에게 취업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하고 그 다음에 안정될 수 있도록, 이미 실업자나 신규자에게는 취업을 잘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거고요. 이미 들어가 있는 사람들한테는 안정적으로 직장생활이나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게 고용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국가 입장에서는 어차피 공공에서만 하게 되면 공공에 일부 오는 사람도 있겠지만 안 오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보통 층이 있다면 노멀한 층은 공공을 주로 이용하지만 아예 아예 하위 쪽에 속하는 사람들은 공공 쪽에 잘 안 가요. 쉽게 생각해서 여러분들 건설 일용직 근로자분들이 고용센터에 가서 일자리 좀 구해주세요, 이런 얘기 거의 안 합니다. 100명이면 1명 정도 할까 말까예요. 그럼 그분들은 어디로 가느냐? 주로 직업 소개서를 찾아간다라는 거죠. 그렇듯이 공공에서 하지 못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민간이 해준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국가 입장에서는 예산을 절감하면서 국민들에게는 고용 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는 그러한 장이 생긴다는 거죠. 어차피 그렇다고 민간 쪽에서 이게 민간에서 하는 건 어차피 유료라 그랬잖아요. 유료니까 돈을 많이 받고 하겠지. 물론 해던 팀 같은 경우는 돈을 좀 많이 받겠죠. 근데 누구한테 받느냐? 근로자한테 받지 않습니다. 그래도. 그럼 누구한테 받느냐? 구인자, 회사로부터 받습니다.
그리고 뭐 직업 속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죠. 직업 속에서는 뭐 굉장히 많은 돈을 받고 하느냐? 그렇진 않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그런 분들의 입장에서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일반적인 노멀한 층에서는 공공서비스를 많이 이용하겠지만 그 한참 위나 한참 밑에 계신 이런 두 개 층에 대해서는 두 개 계층은 주로 민간 쪽을 활용할 때 유료일지언정 그렇게 아주 부담스러울 정도의 유료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국가 입장에서는 예산을 절감한다라는 건 얘만 했을 때 나타난 효과보다 얘가 도와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해서 국민 전체에 고용 서비스가 돌아갈 수 있다면 예산을 절감하면서도 고용 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는 길도 열린다라는 거죠. 제가 지금 얘기한 건 이해되시죠?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논리 정연하게만 적어줄 수 있다면 그게 정답이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자 그럼 우리 교재에는 어떻게 적어놨는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고용 서비스 투자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극대화한다. 예, 결국은 하나의 층에서만 서비스하던 것들을 두 개의 층으로 하나가 더 늘어난 거잖아요. 효과성이 더 늘어난 거죠. 예,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양한 민간 및 고용 서비스 기관을 활용함에 따라 고용 서비스 업무의 세분화가 용이할 수도 있다. 예, 여기서는 굉장히 노멀한 것만 제공해 줬다면 민간에 있어서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공공과 민간의 특징 중에서는 뭐였어요? 여기는 어떤 특정한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사해서 그것에 대해서만 제공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들 민간 A와 B와 C와 D 뭐 이런 식으로 다 있다 그러면 A는 특정 뭐 어느 직종, B는 특정 어느 직종, 그러면 이런 거 개개인적으로 다 보면 세분화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예, 그런 뜻인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민간 고용 서비스 기관을 활용함에 따라 고용 서비스 업무의 세분화가 용이하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기존 서비스 체계에서는 어려웠던 새로운 서비스나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지금 공공에서만 해왔던 것들을 그렇지 않고 민간에서 새로 도입함으로 해서 여기서 새로운 서비스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떤 새로운 프로그램도 만들어낼 수 있고 얘들이 하던 거 계속 여기서 갔다 한다. 그러면 국민들 입장에서 똑같은 거 뭐 민간업자에 갈 필요가 뭐 있어요? 공공에 가지. 조금 더 새로워야 갈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런 뜻인 거죠. 그 다음에 공공서비스 인력의 충원 없이도 신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거와 비슷한 얘기죠. 여기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계속 100명이라는 사람을 데려가는데 여기서 뭐 100명을 또 뽑아서 쓴다. 그럼 국가 입장에서는 200명이라는 고용 서비스 인력들이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국가 입장에서는 예산을 절감하면서 효과는 배로 증가시킬 수 있는 그러한 부분도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민간 서비스 그 고용 서비스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다 그랬는데 결국은 민간 고용 서비스를 제공함으로 해서 발생할 수 있는 그 장점이 지금 나온 공공만이 아닌 민간이 같이 참여함으로 해서 발생할 수 있는 장점과도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 뒷장을 한번 다시 보시면 여러분들 이해가 가실 겁니다. 자, 다음 이제 직업사전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1차 교재에서도 수업 진행할 때 굉장히 많이 강조했던 부분이 직업사전은 빼놓지 않고 나오는 시험 파트다. 1차가 됐든 2차가 됐든 해서 직업사전에 대해서는 구성 부분은 반드시 알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자, 첫 번째 직업 코드죠. 직업 코드. 뭐로 되어 있는 건가요? 예, 한국 표준 직업 분류로 되어 있나요? 한국 고용 직업 분류로 되어 있나요? 예, 그렇죠. 한국 고용 직업 분류로 되어 있는 거죠. 코드 4자리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이 정도만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설명하라 할 때도 직업 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직업 코드로서 한국 고용 직업 분류 코드를 사용하고 있으며 4자리 숫자로 구성되어 있다. 이 정도만 적으면 100점입니다. 예, 설명하라 그러면. 그 이상 더 적을 필요도 없습니다. 예, 그 정도는 100점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본 직업 명칭이죠. 그래서 주로 현장에서 그 직업이 현존하는 현장에서 그 직무나 직업이 활용되는 현장에서 불려지는 명칭인 거죠. 명칭으로서 지금 뭐에 대해서 해보세요. 그렇죠. 직업사전에 등재된 직업명이에요. 등재된 직업명입니다. 예. 결국 우리 그 국어사전으로 본다면 표준어예요. 표준어. 예. 그러니까 국어사전에 표준어가 올라 있고 거기에 대해서 또 방언도 같이 얘기해주고 있잖아요. 그렇듯이 본 직업 명칭이라는 것은 현장에서 굉장히 많은 이름으로 불려질 수도 있어요. 뭐 버스 기사도 그럴 수 있어요. 버스 기사, 뭐 운전사, 뭐 혹은 뭐 버스 종사자,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불려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럴 때 특정한 그 직업에 대해서 하나의 명칭을 주어질 필요가 있잖아요. 그게 본 직업 명칭입니다. 가장 많이 여러 이름으로 불려지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보험 모집원, 네, 보험 설계사, 혹은 뭐 FC, 혹은 뭐 재무 컨설턴트, 뭐 그다음에 보험 영업사원 굉장히 많이 불려지고 있죠. 그런 것들을 보험 모집원이라는 그런 명칭으로 쓴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오는 것들이 이제 그 직무 개요죠. 말 그대로 개략적으로 설명해 준 거예요. 개략적으로 개요가. 그래서 여러분들 그 직업이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간략하게 적어주되 어떠한 걸 쓰면서 어떠한 걸 만들어낸다. 이 정도는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직업 상담사다 그러면 뭐 직업 심리 검사 도구를 쓴다든가 혹은 뭐 직업 상담 기법을 활용한다든가 해서 그 내담자 혹은 실직자에게 직업에 대한 내용들을 소개시켜 주기도 하고 또 알맞은 직업을 소개시켜 줌으로 해서 그 사람이 취업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준다. 뭐 이런 것들인 거죠. 그렇게 어떠한 도구를 쓰느냐, 어떠한 방법을 하느냐 해서 목적이 뭐냐 이거죠. 목적은. 직업 상담의 목적은 뭐예요? 실업자의 직업을 구해주는 일인 거잖아요. 그죠? 알선이 돼서 취업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거. 그러한 목적에 대해서 간략하게 기술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수행직무. 네. 이거를 자세하게 적으랄 때도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해당 직무에 대한 그 해당 직무의 수행에 필요한 뭐 기자재나 혹은 장비, 그 다음에 뭐 지식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간 등을 통해서 지식 등을 통해 생산해내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목적 활동. 뭐 이 정도만 적어줘도 괜찮습니다. 그렇지 않고 이제 이거를 아주 자세히 적어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좀 외우셔야 돼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래서 직무 개요가 뭐라고 되어 있나요? 직무 담당자의 활동이나 활동의 대상, 목적, 그 다음에 사용하는 기계나 설비, 작업 보조물, 그 다음에 사용된 자재나 만들어진 생산품 또는 제공된 용역, 수반된 일반적이나 전문적 지식 등을 간략히 포함한다. 예, 그래서 담당자의 활동에 필요한 어떤 활동을 하느냐 이거죠. 그래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것들, 기자재라든가 장비라든가 혹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오는 상품이나 서비스. 그러면 이 만들어질 때 이용했던 일반적인 지식이나 전문적인 지식도 들어간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개략적으로
적어 놓은 게 직무 개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수행 직무는 말 그대로 그 사람이 어떤 일을 어떻게 합니다 라는 것들을 활동 순서에 따라서 기재해 놓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버스 기사다 그러면 아침에 출근해서 배차 일지를 받고 또 차량을 사전에 점검해서 운행했는데 문제가 없는지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 뭐 차량을 운전시켜서 정해진 코스를 주행한다. 뭐 이런 식이 되겠죠. 시간에 맞춰서. 그럴 때 이제 거기에서 좀 더 자세한 것들이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러한 시간의 흐름에 맞춰서 혹은 작업 순서에 맞춰서 그 사람이 어떤 활동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좀 적어 놓은 것들이 수행 직무인 거죠. 그래서 이거는 해당 직무 수행자의 직무 활동 순서에 따라 해당 업무를 기술한 것이다. 이 정도 적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술한다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 기술 원칙이라는 게 있죠. 그죠? 요것만 갖고도 그래서 2차 시험이 나온다. 예를 들어서 뭐 본인이 하는 일이면 주어를 생략할 수도 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현재형으로 기술한다. 그러니까 했었다, 할 것이다 아니라 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자주 하는 건 아니지만 어쩌다라도 한다면 하기도 한다 이런 표현을 쓴다라는 거고요. 등등등 해서 요것만 해도 기술 원칙으로 한 9가지 정도가 나오죠. 그렇듯이 지금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정리할 때 이런 부분이 여기서 있었지 라는 것들은 아시고 가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부가직업 정보입니다. 그래서 뭐 정규 교육이니 혹은 숙련 기간이니 혹은 뭐 여러분들 육체 활동이니 혹은 뭐 자격 면허니 그 다음에 뭐 많죠. 등등등 해서 나오는 것들이 그 다음에 뒤에 가서는 한국 표준 직업분류 코드도 있고 한국 표준 산업분류 코드도 있고 조사 연도도 있습니다. 그죠? 이런 것들을 한 12가지 정도 나오죠. 이 부가직업 정보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한 6가지 정도는 반드시 기억하시고 계셔야 된다. 여기 나왔던 하나 또 비슷한 거 있었죠. 유사명칭 있었잖아요. 유사명칭. 그죠? 그래서 최소한 부가직업 정보도 6가지 이상 정도는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2차 시험에 간단하게 그렇게 나와요. 자, 한국 직업사전에 속해 있는 부가직업 정보 6가지를 적고 간략하게 설명하시오. 뭐 이 정도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정말 간략하게 설명해 주면 되는 거예요. 정규 교육이라는 건 뭐예요? 해당 직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의 정규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것 정도를 적어 놓은 거라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숙련 기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당 직업은 어느 정도의 숙련 기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적어 놓은 것이다. 이렇게 적어도 상관없어요. 교재에 있는 대로 그대로 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 그게 뜻이 그거예요. 예를 들어서 직업 상담원이다. 그럼 숙련 기간이 어느 정도 해야 돼? 그러면 3에서 5년으로 돼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직업 상담원이라면 최소한 3년 정도의 숙련 기간이 필요하다라는 걸 적어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똑같은 얘기예요. 해당 직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숙련 기간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에 대해서 적어놓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적어도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그 직업사전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라는 거 이거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본 구성에 대해서는 여기까지가 본 구성입니다. 그죠? 요 5가지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부수적으로 조금 더 알았으면 좋겠어 하는 것들을 적어놓은 게 부수 직업 정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들은 부수적으로 그러면 자 여기서 이 5가지는 본 구성에서 반드시 있어. 그럼 예를 들어서 이거 지금 이렇게 적어도 되고 부가직업 정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직업 사전 4가지 구성 외에 부수적으로 직업을 행하는 사람들이 알고 있으면 훨씬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기재해 놓은 것이다. 이렇게 적어도 맞는다라는 거죠. 거기에 그
그 내용에는 정규교육, 숙련기간, 육체활동, 그 다음에 자격이나 면허, 이런 것들이 포함된다. 이렇게 적으라는 거죠. 아시겠죠? 예. 자,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한국직업사전의 제작 목적과 활용될 수 있는 분야 3가지를 기술을 하시오. 예, 이거 예상 문제입니다. 제가 예상 문제로 뽑아본 거고요. 자, 직업사전, 지금 아직까지는 이게 이제 기출 문제로 안 나왔었어요. 그래서 근데 나올 가능성이 큰 부분입니다. 사실은 이게. 그래서 직업사전의 제작 목적은 뭐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 이제 1차 교재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직업사전의 목적은 세상이 굉장히 빨리 변화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직업도 없어지는 직업도 있고 새로 만들어지는 직업도 있더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정리해서 직업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정보를 알려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표준 자료예요. 그게 직업사전입니다. 여러분들 국어사전은 뭔가요? 예, 한글을 배우고 있는 외국인이거나 혹은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에게 어려운 단어가 나왔을 때 그 단어가 어떤 뜻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만들어준 게 국어사전입니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직업사전은 누구한테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면 직업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그 전에 사전 정보로서 필요한 것들이죠. 그죠? 예, 그래서 직업사전은 빠르게 변화하는 직업세계를 체계적으로 조사 분석해서 표준 직업명 제정과 표준 여러 가지 이름들이 불려지고 있다. 그러면 이제 그 중에 하나를 표준 직업명으로 선정을 해준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객관적이고 표준화된 직업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제작된다. 예. 누구나 그래 이 직업 정보 이런 부분들이야라고 객관적으로 얘기할 수 있게 하나의 표준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게 직업 사전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누가 사용하느냐, 누가 활용할 수 있는 분야는 결국 누가 사용하느냐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청소년이나 이직자인 거죠. 청소년, 직업 구해야 되잖아요. 그죠? 직업 구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직자. 이미 직장 생활하고 있던 사람들이 나왔어. 다른 직업을 구하고 싶은 거야. 그럼 나한테 뭐가 있을까? 나에게 맞는 직업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럴 때 직업사전을 갖고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 직업 선택할 때. 이직자, 전직자. 예, 전직자 마찬가지겠죠? 직업 선택할 때 활용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인사 담당자라는 거죠. 인사 담당자. 여러분들이 이미 이제 1차 시험 공부를 다 끝내보신 분들이기 때문에 직업 정보라는 게 왜 인사 담당자 기업에게 필요한지는 이미 알고 계신 거죠. 그죠? 그렇죠. 그래서 인사 담당자에게 뭐예요? 예, 채용, 선발 이런 것들을 할 때, 그 다음에 배치 전환 이런 거 할 때 활용되진다라는 거죠. 직업 정보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직업 훈련 담당자. 세 번째죠. 예. 결국 들어와 있는 사람이거나 들어와 있는 사람에게도 직업 훈련 필요하지만 들어가기 전에 사람도 직업 훈련 필요해. 어떤 특정 직업 갖기 위해서.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특정 직업이라는 건 어떠한 내용들을 잘 가르쳐야 되는지 알아야 또 가르칠 거 아닙니까? 그게 결국은 직업사전에 나와 있다라는 거죠. 이 일은 들어가면 어떤 일을 한다. 어떠한 자격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알려주니까 거기에 맞춰서 직업훈련 시킨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직업연구자. 예, 당연하겠죠. 직업과 관련된 연구하는 사람은 과거의 정보가 있어야 현재의 것이나 혹은 미래의 것들을 예측하거나 현재의 것들을 정리하거나 이럴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 다음에 노동정책 수립자. 예. 당연히 정부 입장이나 혹은 정책을 수립하는 입장에서는 직업에 관한 정보를 모르고 있다. 그거 만들 수 있나요? 없죠. 당연히 그런 겁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활용될 수 있는 분야는 5가지 정도가 있다라는 거죠. 예. 사실 이것도 1차 교재에 있는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기출이 안 나왔을 뿐인 거죠. 자, 다음으로는 직업사전의 구성요소인 본 직업명이 구체적으로 사용되어지는 경우를
5가지를 쓰세요. 예, 이렇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직업사전 본 구성에서는 그냥 주로 그 직업이 쓰여지는 현장에서 불려지는 명칭으로서 직업사전에 등재된 직업명이다라고만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자, 그거는 이제 간략하게 설명할 수 있는 거고요. 정말 그러면 그 직업사전에 쓰여진 명칭이 주로 어디서 쓰여지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모집할 때, 예, 회사에서 모집할 때,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자코리아나 사람인에 들어가 보면 격리사무원 모집합니다. 직업명이에요, 이게. 예. 직업명을 모르면 어떻게 모집할 거냐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회사에서 사람 모집할 때 그때 쓰여진다라는 거죠. 예. 두 번째는 사업체 내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어진다는 거. 통용되어진다라는 건 뭐예요? 예, 일반적으로 사용되어진다라는 거. 통상적으로 사용되어진다라는 거죠. 예. 보건관리자 어디 갔어? 이렇게 불려지듯이, 뭐 이름을 부를 수도 있겠지만 그런 직업명으로 불려질 수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야, 여기 택시기사 모셔다 놨는데 어디 갔어, 엄마?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직업명으로 통상적으로 사용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구직자가 취업하고자 할 때 사용, 예. 회사에서 모집할 때 사용되어진다면 당연히 이게 구인자 입장에서 본 거잖아요. 그죠? 구인자 입장에서. 그러면 구직자 입장에서 취업할 때 내가 격리사무원에 맞춰서 학원에 가서 교육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격리 관련 자격증도 취득했어.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배웠으니까 여길 뽑는데 내가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런 구직자 입장에서도 취업할 때 사용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해당 직업 종사자는 상호간에, 종사자 상호간에도 쓰여진다.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서류에 쓰여진다. 서류, 각종 서류. 네. 이렇게 5가지 정도가 뭐라 그랬어요? 지금 이게 뭡니까? 이게 뭐예요? 예, 직업 사전에 들어가 있는 본 직업 명칭 이 사용되어지는 경우. 네. 그래서 이것도 외우려고 들면 상당히 골치 아프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노동시장에 나가면 구인자와 구직자가 만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여기 나왔네요. 구인자는 어디예요? 회사죠? 예, 구직자는 실업자나 이직자, 뭐 이런 사람, 전직자, 이런 사람들이 되는 거죠. 직업을 구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노동시장 왜 여기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어디서 쓰여요? 어디서 하냐 이거죠. 그래서 보통 이 노동시장에서도 쓰이지만 이미 이제 회사에 입사를 했다. 그러면 여기서도 서로가 부를 거 아니에요. 그죠? 부를 때. 그죠? 그 다음에 이 회사에서 말로만 부르느냐? 서류적으로는 안 쓰느냐? 서류적으로도 쓰겠죠. 그죠? 요렇게 생각을 해 놓으시면 훨씬 더 기억하기가 좀 쉬울 겁니다. 이렇게 제가 그림 형태로 그려드리면 그것에 대해서 자꾸 머릿속에 담아 놓으시면 훨씬 더 나중에 기억하시기가 좀 편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직업사전의 수행직무 기술원칙 요거까지만 좀 해보고 요 강의를 좀 마칠게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행직무죠. 수행직무 기술 원칙. 여기서는 6가지를 쓰래요. 근데 뭐 6가지를 쓰래든 보통 그래요.
2차 시험은 6가지 쓰세요. 그럼 이게 6점짜리고요. 5가지 쓰세요. 그럼 5점짜리예요. 그러니까 그거 잘 보시면 여러분들 어차피 2차 시험 문제 가면 이게 몇 점짜리입니다 라고 점수가 끝에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점수가 높은 건 반드시 좀 맞추셔야 되겠죠. 그래야 전체적으로 점수가 올라가겠죠. 그죠? 예, 당연한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수행직무라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이 해당 직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작업 순서 혹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하는 일을 기술해 놓은 게 수행 직무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내가 하는 일이다. 내가 한 거야 라고 했을 때는 주어를 생략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본인이 한 거라면 생략 가능하겠지만 다른 사람이 한 거라면 어떻게 주어 생략하면 안 되겠죠. 그죠? 이게 당연한 얘기입니다. 예. 작업자 본인이 하는 일이라면 주어를 생략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생략하면 안 된다. 이렇게 적으면 되는 거예요. 예. 기억은 이렇게 해두시라는 거죠. 예. 두 번째는 적절한 수식어 쓰라는 거예요. 적절한. 예.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뭐 서비스직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손님들이 오시면 적당한 크기로 밝은 목소리로 표정은 밝게 하고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인사를 한다. 뭐 이런 것들이 적절한 수식어를 쓰는 거죠. 예.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숫자적으로 2다 3이다 이건 정확한 거고 적절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한국말은 참 어려우면서도 쉽죠. 적절한 수식어를 쓴다라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현재형을 쓴다. 현재형. 예. ing라는 거죠. ing. 그죠? 했었다도 아니고 할 것이다도 아니에요. 뭐다? 한다 이거죠. 한다.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한다라고 쓴다라는 거죠. 현재형으로. 예. 아시겠죠? 그 다음에 추상적인 언어 쓰지 말라는 거죠. 추상적 언어 쓰지 마라. 추상적인 언어 쓰지 말고 구체적인 언어 쓰라는 거죠.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뭐 적당한 시간에 서울시청역에 버스를 정차시킨다 이렇게 아니라 정해진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시간에 맞춰서 서울역 버스 정류장에 정차시킨다. 뭐 이런 식으로 쓰라는 거죠. 예. 예. 그 다음에 문체는 간결한 걸 써라. 간결한 문제 쓰라는 거죠. 굉장히 뭐 사설이 길 필요 없다는. 아침에 출근하는데 뭐 비가 와서 기분이 나빠서 뭐 오늘은 어떻게 이런 거 쓸 필요 없다라는 거죠. 그죠? 예를 들어서 비가 온다 그러면 출근해서 비가 오면 고장 날 수 있는 부분부터 손을 봐야 되겠다. 이 정도 생각하는 건 괜찮겠죠. 그렇게 쓰는 거는. 근데 뭐 비가 오니까 뭐 술 생각이 난다든가 뭐 막걸리가 빈대떡 이런 절대 쓸데없는 얘기 쓰지 말라는 뜻입니다. 제가 그냥 예를 들어 드린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시간적 순서에 따라 써라. 이쪽으로 써볼까요? 예. 시간의 순서에 의해서 기술해라. 예. 그 다음에 전체를 정확히 파악하고 중요한 내용은 모두 써라. 중요한 내용은 모두 써라. 중요한 거는 빠뜨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모두 기술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도는 낮으나 가끔씩 수행한다. 가끔 수행하는 업무. 수행하면 어떻게 한다? 예. 하기도 한다라는 표현을 쓰라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외래어 쓸 때는 원어를 같이 써라. 외래어 표기시 원어 같이 표기. 이게 이제 9개가 되어 있는 것을 6개만 적으랬던 거예요. 6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중에서 기억나는 거 6개만 적으시면 되겠죠.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